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 많은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볼까요? 그래도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뉴스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은 시간 되시죠?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지난주에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새우튀김 1개, 다음날 환불 요구하고 또 그걸 컴플레인 받던 사장님이 쓰러지셨다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고,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배달 거지라고. 이 배달이라는 공간적인 특성을 악용을 하는 거죠. 식당 가서 먹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공간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컴플레인이라는 새로 생긴 댓글 문화 같은 것들을 악용하는 케이스인데,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제발, 여기서 이 제발은 플리즈를 의미합니다. 제발 우리는 이런 일 하지 말자. 리뷰 문화에 대한 이 플랫폼의 이 무책임한 행동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뷰 문화라는 게 아예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오프라인 식당이 하나 생겼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보고 한두 번 스스로 평가해서 그것이 내 취향에 맞는지를 평가해보는 그런 경제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블로그나 리뷰를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데,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가 아니라는 그 검증 자체가 남의 의견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이 리뷰 문화는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용하는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도 객관성을 잃게 만드는 기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전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너도 나도 카페 창업을 하고 이미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포커스를 다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에도 내용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논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기사 혹시 찾아보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100m 거리를 가는데 상점이 몇 개 있다. 이거는 상권에 대한, 과거 어떤 카페 문화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두 번째 배달 문화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상권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점을 통해서 경제나 상권 문화가 바뀌는 것들을 조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하나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이 되는 기사라고 저는 보여졌는데, 그래서 결국 포화 상태가 되는 건 맞지만 이건 이 첫 번째 문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러한 새로 신규 시장들은 아직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찾아보니까 3개월 전에 올렸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장사로 부자 되기라는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시그니처 문화에 대한 자영업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두 번째 얘기하는 이 특성화된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상권도 굳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다룬 게, 코로나 시대에도 카페 2개를 창업한 제 지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도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장선상에서 그 자존심 높던 스타벅스, 우리는 배달 안 한다. 왜냐하면 배달하면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에 변질이 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배달을 안 하던 스타벅스도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배달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기업들도 이 자존심을 통한 또 마케팅, 배짱 영업 이런 것도 하지만 결국은 매출 앞에서는 그것이 사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변화되고 순환이 빠른 이런 경제체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자, 변화에는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도 연관이 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직업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중개 플랫폼 다방, 직방, 특히 직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고, 다방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전월세 계약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끔, 그게 아마 다방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해버리는 시스템을 7월부터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매물은 매도자가 올려요. 그리고 어떤 3D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건 업체에서 나와서 하겠죠. 이것을 중개 플랫폼에 올리는 것 하나만 중개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소비자들은 그것 서칭해서 찾아서 계약을 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중개협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에 넣어드렸지만, 이게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소비자들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역할 크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내지? 그런 인식이 있다 보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공인중개사 나쁘다, 뭐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쓰나미 경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쓰나미 경보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쓰나미 경보가 틀렸다고 해서 다음에 비슷한 징후가 났을 때 그런 경보를 울리지 않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받아들이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공인중개사 현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쟤는 왜 우리 직업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시그널들이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쿠팡은 왜 그럴까? 쿠팡 사태는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쿠팡 탈퇴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빨리 받기만 했던 그런 유통 구조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게 되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들은 쿠팡 노동자들이 작업장으로 들어갈 때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한다는 게 상당히 놀라게 된 포인트였습니다. 요즘은 의무병인 군인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물론 뭐 일가 중에는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겠죠. 근데 군인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분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쓰나미 경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열악한 노동자들의 미래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열악한 그 상황들을 왜 개선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력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 열악한 시스템들은 앞으로 다 기계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아마존 같은 물류 공장들은 사람이 전혀 없는 물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물류센터에 단순 노동을 하는 이러한 직업군들, 회사에서 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정규적으로 뽑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근시일 내에 기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을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퇴출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그 이후에 밀려올 쓰나미에 대해서 대처해 보시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났죠. 웨스스토리라는 급식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몰아주기, 그런 회사 내에 쌍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을 보존해줘서 과징금이 2,300억,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이 웰스스토리는 회사 자체가 삼성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다른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는 마진율을 거의 제로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옆에 경쟁사들은 이 수주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삼성이란 계열사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들이 진정한 경쟁사회에 나와서는 불합리하게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오너 리스크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2세, 3세, 4세 경영인들이 자기 자신의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기업이라는 좋은 기업들을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란 정말 좋은 기업이 있는데, 요즘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오너 리스크가 너무나도 커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되지 않으면 삼성도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금 얘기를 좀 해보자면, 더 거친 32조 나랏빚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피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과 동일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개인의 빚은 내가 빚이 있다면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자산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나라 빚은 개인의 빚과는 성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빚을 빨리 갚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나라 빚을 빨리 갚느라고 서민 경제가 악화된다면 나중에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30조를 투입하면 될 거를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재난지원금 상위 20%가 될지 30%가 될지 카드 포인트로 줄까?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사에서 이 20, 30%의 소비는 카드사에 포인트로 준다는 것은, 일단 카드사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주게 되면 포인트를 100% 소비하지 않잖아요. 매년 뉴스에 이런 기사가 꼭 나옵니다. 카드 포인트 매년 소멸되는 거 몇천억,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카드사의 이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120km, 약 119km 출퇴근하는 어떠한 여기 중학교 교사 청약 넣었다가 이분은 아마 이제 부정으로 발각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청약 통장 가점이 높은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통장에 있는 원금 플러스 수수료 2천만 원, 3천만 원에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양한 방법들로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로직을 말씀드려보자면,
청약 통장이 제가 만약에 가점이 높은 게 있어요. 현금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걸 브로커들에게 뭐 2천만 원 받고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첨이 되면 여기에 또 피를 프리미엄을 붙여서 타인에게 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프리미엄이 뭐 못해도 분양권 5천에서 1억 붙겠죠. 그러면 여기 2천 수수료를 준다고 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청약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잡힌 개요를 보니까 IP까지 추적을 했더라고요. 이 브로커가 컴퓨터 한 대에서 다양한 청약을 넣었던 거예요. 의심이 가죠. 왜냐하면 IP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공도 있어요. 특공은 뭐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 뭐 부양자격공도 있을 수 있고 다자녀, 이런 다양한 특공들을 또 분양권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부정청약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부정청약에서 걸리게 되면은 향후 5년이었던가요? 조정지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3년이나 5년 정도 아마 또 청약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청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도 모르게 가점 계산 잘못해서 부정청약이 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겠죠. 그래서 사전에 청약을 하실 때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양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분양권을 사게 되면 저도 피해자가 됩니다. 분양권이 이러한 부정청약에 의해서 발생한 분양권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서 분양권 샀다고 좋아했지만 취소돼 버리면 이 분양권까지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킥보드, PM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일 겁니다. 그러면 사고 과실 비율이 손해보험협회 기준이 마련이 돼서 그것이 지난주에 기사로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기준이 100%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고,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분쟁으로 가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간편하게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논쟁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법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킥란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라니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고라니를 제가 우연하게 뭐 숲길을 운행하다 만났다. 그나마 고라니는 불쌍하지만 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라니의 명복을 빌어주면 되는데, 이 킥라니들은 도심에 있어요. 어두운 숲속길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도심에 있기 때문에 킥라니를 만나게 되면 저의 명복을 먼저 빌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다. 그러면 나만 무섭냐? 이걸 타시는 분들도 정말 개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토바이 타는 것만 해도 위험하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는 것도 부모들이 엄청 말렸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오토바이 타다가 죽거나 다치고 불구되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그림처럼, 물론 이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 보면 과실비율 사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준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과거에는 그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보행자 수준에서 과실 비율이 상당히 낮고 어느 정도 보호가 됐다면, 이제는 신호위반이나 뭐 헬멧을 쓰지 않았다던가 2인이 탑승했다던가 이렇게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킥보드 타시는 분들에게도 최대 100%까지 과실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